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어쨌든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매주 바뀌긴 네. 합니다만 지금 추세라고 하는 게 전당대회 열고 김기현 대표 뽑고 새롭게 출발하자, 화이팅하자 그랬는데 쭉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전당대회가 사실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까?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당대회 결과를 좀 예상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뭔가 두구두구하고 뭐 떨리는 마음이 있고 예상치 않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정말 박빙의 승부가 있고 이래야 되고 또 마지막 결선 투표를 했더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한 번만에 끝나고 이래서 아마 그때로 끝나지 않았나 싶고 그 이후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사실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대통령께서 국익과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짐을 지겠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1%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께서 이 결과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어떤 경제 부분 또 안보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최근에 69시간 그 문제도 저는 좀 심각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은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미리 또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개가 같이 함께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네. 상황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한일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른바 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해법 네네.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노동시간 개편. 노동시간 개편 그것도 예. 사실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충분히 소통하고 좀 얘기를 사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지만 그 유연성의 안에 내용이 조금 왜곡돼서 69시간을 일한다. 너무 장시간 일한다라는 걸로 지금 좀 치환이 되면서 아직 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못 시킨 것도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못 시킨 건 또 정부의 잘못이고 또 저희 정부 여당이 항상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같이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에게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왜 이런 지지율, 여권은 하락, 민주당은 상승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기사도 거의 한 달, 두 달 내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있을까?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반사 효과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전당대회 효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초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말짱 도루묵 전대였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활성화돼 있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활성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에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들을 지금 2주, 3주 가면서 계속 연일 지금 하락세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했던 대로 전대 결과가 흘러왔던 점이 문제라고 보고요. 방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처음 시작이 학폭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시작으로 69시간이라고 하는 이 노동 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한 이 강력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정말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여러 가지 이 미르재단에 대한 비리 혐의가 밝혀지고 또 여러 가지 갑자기 갑툭 개헌 발의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국정농단이 일어나면서 이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되는데 그런 현상과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올 초에 있었던 난방비 폭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고요. 30조 추경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한 혹은 이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60% 이하가 저소득층도 아닙니다만 어찌되건 전 국민에 대한 이 난방비 지급 등에 대한 제안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쌀값 안정화법 등에 대한 제안들, 정책적 대안들도 마련하면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그래도 역사의식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현안들을 제대로 짚어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라는 어찌됐건 국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개혁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분석하실 텐데요.
그나마 리얼미터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훨씬 더 크게, 낙폭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더 분발해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이 결과 자체를 학폭, 69시간제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정말 이 3번의 연속 헛발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성하고 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검토, 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점점 질문할 게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김정재 의원에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여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생각보다 없다. 그러면 여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대표 경선 규칙을 바꿔서 여론조사를 빼고 당원들의 100%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혹시 당심과 민심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뺀 여론조사를 뺐는데 당심과 민심이 조금 아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올 법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 그러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내 국회의원들이 한 115명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을 쫙 훑어보면 예전에 그 친이, 친박 이런 계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윤, 반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임명해도 다 친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뭐 어떤 강요가 아니라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바깥에서 후보가 소위 정치권이 아닌 곳에서 후보가 오고 다 같이 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체제가 조금 당과 갈등을 생기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서 특별히 당내에서 소위 유승민이나 이준석 대표 계보라고 하는 의원님들, 이준석 대표는 계보라기보다는 유승민 대표 지지 의원님들 몇 분 빼고는 거의 친윤 그룹에 속합니다. 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친윤의 뭐 잠식이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민심과 당심은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현재 당원이 80만이 넘습니다. 100만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만약에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참이라면 이 정도쯤 되면 한 80%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지지하고 뭐 다 같이 미는데 그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당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어떤 조직의 컨트롤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지역에도 당원이 약 한 9,500명, 10,000명에 이르지만 저희가 소위 뭐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범위가 뭐 많아야 20%? 10% 이렇지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찍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가 보면 굉장히 뭐 53%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각각 지분이 있게끔 지지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심을 뭐 전혀 반영했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강제징용 해법이라든지 반드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금 국제 소위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과 반대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제 그 규정이 있다 그러면 국제 규정이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원고인 대한민국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15명에게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반일만 외치고 죽창가만 부르고 그다음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호소하는 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말미에는 문희상 의장께서 그 짐을 뭐 지고 그 해법을 내놨었는데도 실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해법이 그 문희상 해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3자 그 변제안을 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해법이 나왔을 때 이미 이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좀 하락할 거라는 거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69시간 또 나중에 논의하니까 나중에 저는 69시간은 민심하고 당심이 그렇게 뭐 괴리되어서 나오는 거는 김정재 의원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김기현 대표의 그 선출 당시 지지율이 53%란 말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아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0%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과 민심이 제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김기현 대표가 1차에서 끝내고 당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민심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닌 다른 그 일반 국민들의 마음도 여당이 새롭게 출발하니까 한번 잘하나 보자. 우리가 한번 밀어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출이 되느냐 여론조사가 그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 2주일 한번 봤더니 김기현 대표 체제의 여당이 한일 정상회담이나 69시간이나 이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생각보다 좀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네. 당심 53%를 밀어줬던 당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두 아니냐는 개는 분리돼야죠. 예. 두 개는 분리돼야죠. 왜냐하면 그 전대에서 지금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셨고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들 지금 소위 말하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69시간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또 민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생각보다 지금 아직 대응을 잘 못하고 있네라는 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뭐 MZ 세대들이라든지 여러 영역별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조정해 나가면은 이게 결국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거는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분명히 각 분야별로 뭐 다 노동시간을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은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지금 중견기업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청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예. 잠시 뒤에 우리가 따로 주제를 잡아서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네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그 얘기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민주당도 말이죠. 뭐 이 얘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민주당도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리얼미터보다도 훨씬 더 큰 간격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뭐 자세한 신뢰도 설문 내용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은 항상 또 지적을 받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도 특별히 이 국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나 또 69시간 개편 이 부분에서 비판하는 것 말고 민주당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뭐 망국적인 협상이었다, 망국적인 회담이었다, 69시간 개편하는 뭐 노동자들을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는 계약이다. 이런 주장 말고는 특별히 더 한 게 있느냐.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지? 반사효과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그 목소리 이제 잘 안 나오겠네.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런 여론조사 흐름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다. 우리가 환영할 만하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뭐 일단 반박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재인 정부가 배상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게 대법 판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전당대 컨벤션 효과 좀 너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일이겠구나. 앞으로 갈수록 더 가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 끝나고 나서는 보통 낙선자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먼저 제스처로 제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치 갈수록 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혹은 뭐 척결해야 된다,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하면서 더 이 불난집에 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지금 다 하나같이 내쫓기 위해서 혹은 전대 과정에서 개입하고 문제 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당원 100% 전대 룰도 바꾸고 결선 투표율까지 도입하면서 결국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룰 세팅도 바꾼 것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지금 계속 논의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못 들어가서 아쉬운데요. 학폭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한 명도 지금 사과한 사람이 없고요. 여러 가지 69시간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60시간제로 검토하라고 했으나 김대기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거다라고 지금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2차 7가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한 가지도 지금 국익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는 난방비 폭탄에 앞서서 전기세 인상 3차례에 걸쳐서 20% 이상 인상했습니다. 난방비 인상 4차례에 걸쳐서 40% 이상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난방비 인상분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금을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자고 했고요. 이 여러 가지 쌀값 안정화법 등도 저희가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여러 가지 양국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입법을 했고 네. 또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52시간제를 제한했던 게 52시간제 근로제인데 저희는 오히려 4.5일제, 여러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들은 지금 4.5일제, 35시간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69시간제 하면은 하루에 14시간 노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새벽 11시까지 근무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대통령부터 그러면 출근 시간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오히려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 난방비에 대한 지원 제도 제안 네. 드렸고요. 당연히 이 쌀값 안정화법 등도 네. 본회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4.5일제를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논의와 근거 없이 69시간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환노위 상임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법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도 논의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저희가 정책을 저희도 제시하고 있다는 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 또 김정재 의원이 앞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집약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것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선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먼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이도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호텔 직원 등 상당히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는 등 크게 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역사의 큰 흐름, 그 판을 읽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도훈 대변인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비판을 보면은 조금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도훈 대변인에 이어서 어제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여권 인사들의 이야기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로 했던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역사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망쳤던 구한말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렇게 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 주말에 시민단체가 주최한 규탄 집회에 또 야당 대표들도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적 한일당 규탄한다. 역사적 참사다.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그랜드 퍼주기식 조공외교로 청년 파리한 기금, 청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돈 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아무리 상식에 반해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굴욕적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국익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일본에게 자, 여권과 야권, 시민단체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다 들어봤습니다. 아마 두 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한 사과 또 배상의 책임 이런 부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한일 관계를 그렇게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묻어둘 것이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당 대통령의 이야기에는 공감 가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공감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해 나가는 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고 설득이 부족했다. 이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그 역사인식 아까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에 아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일단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도요. 네. 화해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혹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과와 용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화해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전제가 빠진 주장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3.16 친일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었는지 친일 정상회담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여러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들께 단 한 가지라도 국익에 도움된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 전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났다가 지금은 좀 갸우뚱합니다. 어리둥절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만큼 퍼주면서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건지. 예를 들면 강제징용 관련 해법도 대법 판결이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이 뭐 배당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도광산에 대한 이 유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유감 표명이라도 일본 정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당시에 소부장 무역 보복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무역을 마치 일본이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자체 생산력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다 전멸할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부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복원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소미아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지소미아도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을 안 했던 겁니다. 갱신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원했다고 말하는 국민의힘에 조금이나마 뭐 앵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조금이나마 동의하려면 무슨 우리가 지금 이 일본과의 절교한 것도 아니고 다시 수교를 메꾼 과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금 아주 100년 전 일이 아니더라도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한두 개라도 좀 얻어오는 게 있어야 했을 텐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국익에 도움된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으니까 김정재 의원이 대답을 하시면서 또 장경태 의원에게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대법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 이 판결이 과연 어떤 판결인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 청구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도 그리고 국가도 개인 청구권은 없다라는 것이 또 국가도 청구권이 없다라는 것이 완전하고 완결하고 영구하다라는 그때 국가 간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게 유효한 것이라면 그게 정확한 국제협정이라면은 국내법이 사실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 이전 정부들이 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들어와서 갑자기 대법원에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사실은 말은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 거죠. 그때부터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죽창가를 부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렇게 된다면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일본이 그 반도체 관련해서 그 소재 부품 세계 4개인가요? 4개를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WTO에 제소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일어난 것이 지소미아 그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선별적으로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이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갱신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최악으로 되고 그다음 단절이 됐습니다. 그다음 죽창가를 부르고 서로 비난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4년 동안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당 그 배상액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배상을 했냐 이거죠. 배상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줬냐는 겁니다.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밀어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북한 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이 없고 평온한 상태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일 관계 좋습니다. 나쁘게 가면서 우리도 소부장 또 국산화 시켜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느냐. 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미사일 쏘고 핵 위협 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협조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끊임없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바뀌자마자 정권 교체되자마자 심지어는 우리 한일 의원들도 미국에 불러서 같이 한미일 의원 모임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다시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핵 미사일을 막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징용 피해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주면서도 그리고 우리 일본 기업은 절대로 이분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왜 국제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국제협정이 사실 국내법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주장과 또 우리의 주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충족시켜 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문인상 의장이 제안한 거 이것들 합쳐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악화된 관계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미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한국 김포 하네다 공항에 가장 많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한국인이고 우동 먹으러 젊은이들이 일본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일본 상품을 불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상품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그 공급망은 이제는 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번에 중견기업 회장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국내한다 그래도 일본을 아직은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런 소부장이 아직까지도 필요한 게 절실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올 게 많은 겁니다. 당연히 협조를 해서 한일 관계를 푼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우리 위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그 길을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이제는 한일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관계를 뭐 아직까지도 과거에 정말 그 구한말 시대에 그런 죽창가를 부르듯이 이렇게 하고 뭐 보면은 지소미아 복원이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자위대가 한반도를 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자꾸 왜곡해서 한다고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분명한 현실은 북한의 그 핵 위협이 있고 미사일 위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경제도 이제는 공급망.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DJ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했던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K-드라마, 한국의 K-드라마가 일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사과의 것도 하나 예. 말씀인데요. 저도 그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예. 큽니다. 그러나 그 기시다가 지금 4월에 지금 일본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국내 정치가 굉장히 지금 좀 선거가 있다 보니 함부로 그게 또 극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도 저는 반영이 좀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G7 정상회의가 끝나면 한국을 방문할 텐데 그때도 충분히 저는 사죄의 가능성도 있고 또 간접적인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의 사과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고 또 그 뭐 다 아시겠지만 통렬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예, 이런 알겠습니다. 명시적인 예. 사과를 많이 했었고요. 예, 예. 사실관계만 자, 잠시만요. 개인 청구 잠시만요. 두 분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하시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사실 두 분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한일 정상회담 그 이전부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정부의 최종 해법 문제가 제기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 계속 반복돼 왔던 이야기를 오늘 또 정리해 주신 이야기라고 듣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왜냐하면 질문을 드려도 거의 동일한 답변이 좀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김영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재판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모습으로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김정재 의원님 어떻게 장경태 의원님 이거 김영민 의원 개인 생각입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까? 뭐 일단 개인의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은 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환의 죄거든요. 그중에 일반 이적 행위는 국가의 국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점을 좀 아마 지적하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진짜 국익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정재 의원님 그 개인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4월 선거를 왜 얘기하십니까? 일본의 국민과 일본의 정치는 걱정되고 한국의 국민은 걱정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이 그 정도 걱정되셨으면 5월에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의원 개인 생각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검토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형사 처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탄핵입니다. 탄핵에 관한 이야기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김영민 의원 개인 생각이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김영민 의원이 아마 초에 어디 장외 집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입에 붙이고 달고 사는 게 탄핵 같아요. 사실 탄핵이란 단어를 그렇게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그 국익을 훼손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번에 성과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지금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십니까? 이번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수출 규제 한 거 이번에 다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국익에 도움이 되죠.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언제까지 싸울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예,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 헌법기관은 누구나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불행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현 상황을 끌어가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장경태 의원은 이 탄핵 발언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건 당연히 신중해야 됩니다만 이 헌법 위반 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이면 합의가 있을지 저희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지는 좀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소상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민주당의 생각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뭐 보태실 말씀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국익 훼손이 있다면 다 가정입니다. 가정하면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그래서 상권 분립을 위반했다. 뭐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지금 이제 좀 달리한 것일 뿐인데요. 제3자 뇌물죄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김용민 의원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분들 소위 피해자 유족들과 얘기를 안 나눈 것은 아닙니다. 15명 중에 지금 3명만 생존하고 계신데 얘기를 나누고 그중에서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중에 이제 3분이 이제 살아계신 분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유족들도 우리 대회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뭐 탄핵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 민주당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다들 의원들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하락했다. 특히 여당의 하락폭이 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두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정재 의원님, 이미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각오하고 감수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 이제 여론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각 부처 차원에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노동시간 개편 문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노동시간도 물론 유연화 지금 개혁을 노동개혁 또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해야 될 우리 숙제입니다. 어느 정부에서인지 누구라도 지지율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지금 노동개혁부터 지금 깃발을 올렸는데요. 뭐 건설노조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노동시간 유연화.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 69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대 69시간까지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히면서 굉장히 좀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 모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쌀값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당장 생활의 물가도 지금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면 과제는 일단은 노동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9시간 이 부분은 오늘도 그 대통령께서 그 시간을 60시간 이하 이랬는데 저는 그것도 다 열어놓고 지금 일단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캡을 씌운다 그러죠. 이 상한제를 좀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악덕업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규모가 작을수록 악덕업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좀 더 캡을 상한제를 확실히 씌우는 그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지난주에 제가 민원의 소통의 날 열어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10대 1이 넘는다, 7대 1이 넘는다 그러고 안타깝게 일자리 좀 해달라고 오셨어요. 지금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지금 그 노동 인구가 취업률이 70%라 69%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세계에서 지금 2위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높은데 지금 계속 빈곤층 때문에 노인 빈곤층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힘든 사람들은 단기 알바 일자리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69시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은 소위 뭐 대기업 사무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중소기업 생산 노무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계절별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R&D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성과물을 내고 정말 밤을 새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 52시간제는 한 주라도 5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 또는 분기 또는 그 연별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계산을 뭘 빼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한 주에 69시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면 노동 착취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주 52시간을 1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너무나 이 경직된 이 지금 근로시간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지금 이제 조금씩 설명이 되면서 젊은 MZ세대들도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캡을 제대로 좀 씌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이게 한번 다시 또 재조정돼서 좀 제대로 된 그 노동 근로 시간제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좀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네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지금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하나의 대안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뭐 후속 조치 무엇을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은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건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금 바라는 거 직접적인 사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그 피고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이 미래 기금에 개별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거, 기금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저는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걸 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합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어쨌든 끝났고요. 정부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동시간 개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짧게. 이것도 짧게 그 노인 일자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 예산안 할 때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 반토막 내고 분양임대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했던 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69시간제 개편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11시간 휴게 시간만 보장되면 80.5시간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동부가 제시했던 안들이. 그런데 대통령께서 60시간제로 지금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지금 이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해서 여러 국민의힘 이 대표나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69시간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다. MZ세대가 오해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또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9시간제를 재검토할 것인지 혹은 오히려 정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과로사 이 근로 기준은 주 60시간입니다. 그런데 과로사 뭐 사회를 만들자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연구 영역들을 검토하셔서 정부 정책을 입안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지금 여러 직장인만 봉이 아닌 여러 가지 기업만의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죠. 김정재 의원님께 한번 이 말씀 질문 드려볼까요? 자, 한일 정상회담 또 노동시간 개편 이 이후에 이런저런 논란이 정말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게 지난해 11월 MBC 기자의 어떤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의 그 대통령실 또 비서관과의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두 개 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장관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이나 여당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 즈음에는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나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지금이야말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좋은 예. 생각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의 뭐 매일 하고 이런 네.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소모도 많이 되고 뭐 모든 뉴스를 대통령이 다 삼키고 이런 또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선한 의지였기 때문에 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69시간은 주 69시가 아니라 최대 69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한 번쯤 국민을 상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취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고 얘기도 또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정말 네. 직접 듣기를 원할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의 최종 해법, 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 예. 그리고 비판 여론을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노동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노동부가 뭔가 발표를 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노동부와 대통령실은 과연 별개의 기관인지 하나의 뭉뚱그려서 하나의 정부는 아닌 것인지 왜 안에서 항상 노동부가 발표하고 나면 노동부가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어, 협의가 부족했어라고 하는 지적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과정도 또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용의 그 컨텐츠는 동일하게 논의를 해서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똑같은 정책이어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이 질문했을 때 반응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왜곡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설사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걱정하는 국민들의 그 주장들도 저는 다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또 피드백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정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좀 지적한 것 같아요. 어저께 김대기 실장 얘기한 것도 그게 잘못됐다, 69시간 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근길 문답 이거 자체가 대단히 새롭고 신선한 시도였고 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돈해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기자들을 대통령이 만나진 않았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